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이 동네의 아이들의 특성이나 관찰을 잘 알려면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더 잘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와서 미용실에 갔더니 여기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저처럼 이렇게 상고머리 딱 자르고 몇 센치 딱 지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여기 동네가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니즈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짝 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좀 많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서 리뷰를 이렇게 달았을 때 그 많이 해주신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봤는데 솔직히 저는 공감하지 못했어요. 왜 공감하지 못했냐면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학문이 그에 추정하는 학자들만 해도 거의 한 6명, 7명의 학자의 이론으로 나눠지는데 그냥 단지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 하셔가지고 과연 그게 적용에 있어서의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책을 낼 때 어떤 그 독자분들은 왜 명쾌하게 답을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못 됐고 결국에는 제가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걸 부모님들께서 적용을 하실 때에 통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해법이 좀 있었다면 그거는 학문과 현장이 동일시되는 말 그대로 검증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필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뭘 담을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제일 먼저 너무 고마웠던 분이 사실은 이분들이 너무 고마웠고 제가 경찰관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경찰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신 것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출판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책이 얼마만큼 많이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미 만족을 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시소 출판사에서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가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유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맙습니다. 왜 고마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안전하시잖아요. 제 눈에는 100% 안전하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어디에서 보일까요? 아이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너무 감동스럽고 제 눈시가 좀 뜨거운 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그냥 재밌게 이야기 듣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100% 안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올 정도의 사고와 행동을 했다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 손자와 손녀와 같이 지내면서 충분히 아이들은 이미 봤습니다. 굳이 말씀 안 하시고 굳이 이야기를 안 하시고 아버님, 어머니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스킬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한데 박수 한 번만. 제가 정말 고맙고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고맙습니다.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을 때 저는 미친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친놈이었냐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이 친구가 알바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알바가 끝나면 밤 11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닭갈비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학교로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죠. 경찰관 때문에 입장을 생각해서 3, 4일은 다니는데 또 똑같은 반복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장 근로자 아버님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1시간 강의 좀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작업복, 땀내나는 작업복 입은 아버님들이 모이신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박이었죠, 정말. 예, 아버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는 그렇게 무뚝뚝했는데 눈물도 흘리시고 구체적으로 쫓아와가지고 당신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는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스킬만 자꾸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발은 달리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또 책을 낸다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가치라는 그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담으려고 했냐면요. 청소년과 아동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이 아쉽고, 왜 많이 좀 서운하고, 왜 많이 좀 뚜렷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약간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저는 학문과 접목을 시키는 것보다 현장을 그대로 직접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것에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의 그 현상과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의 현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사고를 해보고 통찰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기준점이 만들어지냐면 시점이 다른 거예요. 저도 물론 아비거든요. 물론 청소년 업무를 제가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근데 아이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점과 부모님이 아이를 생각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행동하고 자녀는 이 행동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늘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들은 늘 품 안에 있었거든요. 품 안에 있으니까 품을 떠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유치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품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력이 더 좋아져야 돼요. 관심도 더 많아져야 되고, 아이가 쓰는 단어와 표정이 조금은 더 세심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까?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이미 학습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발달이 되고 있는데, 아버님의 정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늘 품 안에서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면 아이가 웃고 반갑게 맞아주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페이스북 패친을 걸어가지고 메신저로 직접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읽었더니 걱정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님이 우리 애를 위해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책들처럼 어떻게 해법을, 공식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미안했죠. 예, 미안했는데 여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시작하라는 거야? 인식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건 뭐다? 내 품을 떠나서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라는 요 조그만 단체, 요 조그만 그 바운드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넓은 요 공간에서 도대체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작용들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발달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사회과학 용어를 쓰면은 부모님들이 못 알아들으실 게 뻔한 거예요. 너무 말을 어렵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단어를 쉽고 편하게, 그리고 읽을 수 있게끔, 빨리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제시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해법을 찾는데 제일 근접한 해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거, 청소년 심리학이나 발달학이나 행동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딱 이 정도로 압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압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현장의 임상이죠. 현상에 대한 부분과 경험과 그 다음에 배웠던 학문을 가지고 접목시켰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가 탐색입니다. 이 탐색의 개념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충우돌, 우왕좌왕,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아이들의 태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게 이 탐색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리뷰 중에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말을 잘했다가 또 갑자기는 또 거리를 두고 또 갑자기 친근하게 했다가 또 갑자기 하는 이유는 어디에 개념을 두냐면 이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데, 유아기 때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학교로 들어갔을 때 탐색 과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는 게 언제냐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정점을 찍는다는 걸 제가 장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중2병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초사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탐색의 정점,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탐색의 결과가 나오는 게 중학교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탐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죠. 관찰해야죠. 아이가 지금 어떤 탐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탐색 과정 중에 오류가 생기는 거. 쉽게 말하면 아이가 내가 알지 못했던 비행 행동이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결정론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를 갖다가 마치 인정하듯이 낙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탐색 과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아야지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제대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왜? 탐색 과정에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강력하게 이걸 눌러버리면 아이는 탐색이 어떻게 됩니까? 종결돼 버립니다. 성격은 대부분 유아기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가치관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인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혼돈의식입니다. 성격과 정체성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늦은 거냐?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만나보면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친구들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딱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한테 만나는 과정은 탐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있는 과정, 아이가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를 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뭐다? 이거는 아이의 본질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탐색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니? 나한테는 이렇게 예의가 바른데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탐색 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속한 말로 아이들 말로 가오라고 합니다. 좀 예를 쉽게 들면 불량한 친구들이 이게 서너 명이 모였으면 저희는 상담을 못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앞세우기 위해서 본세를 잡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1대1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딱 만나면 도덕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누구냐면 이 친구는 위험해 보여요.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근데 항상 경계선을 지켜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데 1차선만 걷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데 이 친구는 끝까지 그거를 위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한테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입니다. 아이의 도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야기를 하면 와, 넌 정말 대박이다. 대장님이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널 봐왔지만은 항상 대장님 불안했거든, 너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아, 근데 저 안 저질러요. 예. 근데 그게 말로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너를 갖다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입니다. 비행 행동을 하는 친구는 부모님을 싫어한다라는 편견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사이버 도박을 하는 친구가 어저께 하루 한 해당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800만 원 날렸지만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그 친구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갖다가 공갈을 하고 갈취를 하고 페이스북에서 나쁜 짓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그 친구는 뭡니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도덕성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이의 교육은 절대 하드 스킬, 고착 같은 지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다? 소프트 스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밥은 먹었냐고 싫어요 해도 그래도 밥은 먹고 해 게임에 이 한마디가 사실은 말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냐면 저도 외갓집에서 한 3년 정도 자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께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500원짜리 동전을 두셨어요. 할머니 몰래. 할머니는 좀 되게 약간 좀 야박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머리맡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낼름 그걸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갔더니 1000원짜리가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너 민수한테 민수야 착한 사람 돼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책에서 나왔던 어떤 거랑 연결될까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소양, 리액션입니다. 예. 아이들은 주머니에 기본적으로 하트가 한 수백 개 됩니다. 이렇게 막 꺼내줘. 난리 나는데 요즘에는 또 매너 아트라고 쟁반 담아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러져야 됩니다. 맞고 쓰러져 줘야 아이가 날리는 재미라도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와, 우리 아들 진짜
너무 심하게 잘생긴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사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등교하는데 오늘 피게 한다. 아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랑한다죠. 새벽 시간에 아이가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밤 10시에 공부하고 학원 마치고 들어오는데 삐삐삐삐삐 단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앞에 가야 되죠.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한우성을 질러야죠. 예, 위층 아래층 예, 신고 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들내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히 좀 안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하지만 아들내미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100% 좋아하죠. 이게 그 10권, 20권의 책보다 도대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찰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법을 달라고 하는데 왜 어찌해서 해법을 못 주느냐? 어머님, 아버님의 가치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세요. 유독 부모님한테 자기 확정 편향이 되게 강해요. 부모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아이는 따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경찰관이 틀린 겁니다라고 옆에서 도시락을 들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그건 안 바뀌어요. 그쵸? 나중에 어떤 오류작용을 겪어가지고 부작용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하지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내가 인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집니다. 미안한데. 엄청 외로워져요. 많이 외로워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화두를 한번 던지고요.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이 공감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책에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도대체 너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너 예전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잘했다며. 근데 지금 왜 담배를 피고 왜 지금 이렇게 절도를 하고 있는 거냐? 아이들하고 만나서 시점을 딱 따져보면 결국에는 허락의 시점이 딱 들어갑니다.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쉽게 허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허락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이 가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에스컬레이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단계적 확산이 계속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에 요만큼 만족하면 내일은 요만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요거보다 더 커야죠. 아이들은 점점 더 부풀어져요. 풍선처럼. 이러한 특징이 유독 청소년기에 많은 때에 엄마 아빠가 하필이면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 인상을 쓰면서 오만 인상을 쓰면서 다른 친구들은 10시까지 오는데 왜 아빠 나는 9시까지야. 나는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못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아들 믿어. 그럼 10시까지야. 도대체 뭘 보고 믿냐는 건데. 도대체 뭘 보고 믿으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이블 미팅이 돼야 됩니다. 네가 나를 설득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그럼 아빠는 왜 이걸 가지고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너는 분명히 10시까지 하면 다음에는 분명히 11시를 부를 거야. 아빠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여기에서 욕구는 멈추질 않는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왜 못 피우게 하는 줄 알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아이들한테 담배를 왜 못 피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해요. 몸에 안 좋고 머리가 나빠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담배를 피면서 짝다리를 잡고 미분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담배를 피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은 담배 피면서 뭐 한다고? 어떻게 하면 노래방 가서 술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비행할까?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때문에? 환경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라고.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 틀리다고. 너희들이 담배 피면서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더 피라고 그래. 딸아이한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부에 너무 안 좋아.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걸 굳이 몸에 해롭다라는 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살짝 소통의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꺼낸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모님들은 다 교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교수법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내려놓고 해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어머님, 아버님은 도대체 나는 잘 가르치고 있다는데 그게 검증된 건지, 그걸 뭘로 도대체 판단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기 확신이 강해서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새벽까지 2시까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런 잘못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위험하죠. 근데 부모님은 대체로 어떤 뉘앙스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또래 집단입니다. 이 또래 집단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또래 집단은 부모님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어벤져스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약간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또래 집단이 한 반에 기본적으로 또래 집단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이 또래 집단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튕겨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한번 튕겨 나가잖아요. 한번 튕겨 나가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서 떠도는 기분이 듭니다. 왜? 또 새로운 곳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 때문에 또래 집단 때문에 거의 동조압력 아시죠? 10명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10명이 앉아있는데 자 정답이 4번인데 거짓말로 1번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번까지 정답 몇 번이야? 1번, 1번, 1번 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 애는 몇 번 합니까? 1번 합니다. 아이들이 틀렸는데도 따라하는 이유, 갑자기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요? 아이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이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지 못해요. 왜 가지지 못하냐면 제가 정말 죄송한데 바쁘시잖아요.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아니면 우리 이전 때보다 더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 지금은 다 숨어 있잖아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숨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는 카톡을 봐요. 와, 대박. 카톡을 본다라는 건 반가운 일인데 저는 되게 불안해요. 과연 카톡에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그러면 아이는 뭘 찾겠습니까? 또 다른 통신기기를 찾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공기계폰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오픈해서 한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이런 부분이 딜레마죠. 저는 왜 딜레마냐면 스마트폰을 과연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학교를 없으면 된대요. 예, 그러면 학교폭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르죠. 아이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연 검열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타협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안 주고 PC 버전을 이용합니다. 아이가 카톡을 해야 되고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교육관계가 안 되면 대신에 집에서 PC 버전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통제가 되죠.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편리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아시죠? 사이버의 특징이 뭔지, 속도, 편리, 그 다음에 비대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가 그때그때 문자를 받고 그때그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찌질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여기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도덕성은 있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안전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공기계폰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됐거나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 말고 대신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가볍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또래 집단은 사실은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나 비행이나 모든 소년범죄, 그 다음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노출해 있는 모든 형태의 가장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약간 힘없고 약하고 이런 친구를 갖다 집단적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 뭡니까? 그룹입니다. 이 그룹 안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또래 집단 안에 있는 그룹의 구성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놀았어요 라고 할 게 아니고 너무 이상하죠. 어머님은 소통을 하고 싶대요. 근데 아들 오늘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어? 예 하고 끝입니다. 오늘 아들 저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영화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영화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해야 뭐가 아이가 길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조금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위험에 노출됐으면 위험에 노출됐다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님이 이거를 받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 1000마디 꺼내고 한 50분을 들어야 돼요. 내가 여보까지 불러가지고 부부까지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예, 굳이라는 아이들이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굳이. 제안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느 학자도 이야기도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이까지 가야 되느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제일 먼저 이탈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부모님을 싫어한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집입니다. 예전에 집은 철저하게 부모님 주도권이었어요. 부모님이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에 권위도 충분히 많았었고, 아이는 인의 예지에 따라서 유교 사상에 따라서 따라갔어야 됐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이가 거부도 못했어요. 또 학습도 못했어요. 왜? 신문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은 어디에 학습이 돼 있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딱 두 군데서 배웁니다. 학교하고 유튜브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쪽에 더 영향이 많을까요? 유튜브입니다. 사이버라는 개념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정말 집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아이가 정말 집으로 왔을 때 집은 편해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부분. 환경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빠가 멀리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옳은지 한번 제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알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멀리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냥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 이제는 아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통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은 소통을 원하시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소통을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자기 이야기 안 하면서 아이 이야기만 하라고 합니다. 집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큰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 힘들다 지금. 막내 지금 재수시키는 바람에 지금 월급 지금 한 달에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들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이건 뭐다?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집의 주도권과 방의 주도권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의 역할론입니다.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소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저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빠 엄마는 이야기 안 하시는데, 아빠 엄마는 페르소나가 되게 많으신데 왜 나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만 왜 솔직하게 까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이게 비속어가 좀 나오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 밝혀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집이 과연 누구의 집인가? 제가 애들한테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디가? 집이에요. 집 좋아서 가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 집 너희들 들어가는 데가 집이야? 아니면 그냥 잠자는 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집 가잖아. 맞아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에게 집이 싫어서 집을 정오해서 부모님을 정오해서가 아니라, 저는 집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아이한테 좀 심어주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이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게 너무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용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갑자기 삐딱한다,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 이거는 뭐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쉽게 말하면 자녀한테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는데 대부분 부모님은 사과해요. 아들 미안해.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한테 그냥 막말했어. 욕해서. 자, 아버님은 이걸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요, 사과 아닙니다. 절대 사과 아닙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점에 반드시 이벤트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했던 행동, 엄마가 나한테 했던 행동, 부모님은 모르세요. 이게 상처였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고 만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사과하시라고, 진정으로 사과하시라고 했더니 사과를 몇 번씩이나 했대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취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이거는 사과가 아닌 거죠. 어떻게 사과하는 겁니까? 앉혀놓고, 그때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기분이 격분해가지고 아들한테 손찌검을 했어. 지금 엄청 후회해.
이렇게 해가면 아버님이 어떻게 눈물이 안 흘려요? 그쵸? 이거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진짜. 자, 이렇게 사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독이 돼버립니다. 아이는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서 잘못한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공동의 문제로 아이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줬는데 그러면 부모가 노력을 해가지고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뭔가 개운하게 바뀌질 않아요. 이거는 뭐다? 감정적인 부산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무슨 아들에게 사과하는데 권위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솔직한 게 더 좋은 겁니다. 아빠가 약해지는, 약한 모습이라든지 아빠가 정말 미안한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정말 최고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건 큰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선을 딱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아이에게 정식으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됐어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달라집니다. 예, 이건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발칙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덕적이지 못하시잖아요. 왜? 성인은 도덕적이지 못하거든요. 성인은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비굴하고 그렇게 살아와야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모를 것 같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 애 앞에서는 숭늉도 조심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말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되게 유치한 말 같은데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지나가면서 들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주식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지금 뭐 대통령 욕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그래놓고 자식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정의로워야지. 평등해야지. 젠더든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어. 이거 좀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지금까지 애들한테 되게 잘 보여왔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잘해줬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제가 100% 장담합니다. 가리지 못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엑스트라 행동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하고 싶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찜질방 저기 둘만 들어가 있는 저 동굴 들어가가지고 동굴 안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뉴스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의 방식인데,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다르게 생각하는 이 소통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통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이 그런 소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로 간에 양방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애들은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뭐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소통입니다. 아버님이 50% 이야기하고 아이가 50% 이야기하고 이거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고 90%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빠가 10% 하는 게 이게 소통의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50대 50이죠. 균형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불리하죠. 부모님이 봤을 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제스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거울을 이렇게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CCTV에 찍혀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거나 평상시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집에서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부모님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너무 싫어해요. 이거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발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거 계속 연습하시고 학교 마치면 직장 다니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사무실에서 수사과에서 근무할 때 얼마나 많은 범죄자라고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틀이 망가져 있겠죠. 그러면 집 앞에 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것까지 요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죄송한데. 지금 요대로 딱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로. 왜냐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 특히 내 자식한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번 서로가 자녀가 돼가지고 학교에 딱 출근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저 퇴근하시면. 예, 문 열고 들어오시면 사모님 얼굴 또, 예, 보시면 아시잖아요. 좀 약간 서운하지 않아요? 많이 서운할걸요, 정말. 예, 보시면, 예, 딱 보고, 예, 기왕이면 좀 이렇게 환하게, 네, 이게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했던 리액션, 제스처, 이게 뭐다? 그 유명하고 그 유치한 메라비안 법칙, 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비언어적인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리액션이 강한 친구는 저는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걱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배꼽 인사하는 친구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잘 된 거죠. 그쵸? 그냥 목례하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저기서 막 날라와가지고 막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대학교를 가서 어떻게 지 진로를 찾고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어떻게 일굴 것이며 이 모든 철학이 쉽게 말하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나쁜 짓에 빠지겠습니까? 관찰력이 얼마나 좋고 탐색 과정이 얼마나 올바른데요. 그러면 이 과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일 옆에 있는, 예,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예, 바로 옆에 있는 형, 누나, 동생, 형제들 때문에 많이 깎이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도 형이 감소를 시킵니다. 항상 그 형제 또 자매, 남매, 여기에 대한 트러블 부모님 아셔야 됩니다. 이 구도는 어떤 구도입니까? 경쟁 구도입니다. 철저하게 경쟁 구도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발달에 엄청나게 많이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부모님이 형제, 자매의 형제까지 봐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정의로워야 됩니다. 피자를 하나 주더라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딸이 셋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자를 그냥 던져주고 마음대로 나눠 먹으라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번이 먼저 먹고 2번이 먼저 먹고 3번이 먼저 먹는데 누가 피자를 잘라야 될까? 3번이 잘라. 왜? 그래야 공평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상실감을 잃고 상실감을 잃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의 제2의 자아가 있는 어디로 갑니까? 사이버 공간으로 갑니다. 사이버 공간이 아이들에게 왜 환상적인 공간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6개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아 실현. 사이버는 우리 아이의 자아를 실현시켜줍니다. 못생겼어요. 거울 자체를 보기 싫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스노우로 뽀샵을 해서 밝기 조정을 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 친구는 자아 실현이 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도와줍니까? 댓글, 좋아요. 아이는 미치죠. 여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가상 공간일까요? 실제 공간일까요? 사이버가 실제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실제 공간입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혼자 걸어갈 때 다 좀비입니다. 친구 2-3명만 있으면 막 미치고 막 이렇게 노는데 왜? 또래집단 때문에 노는데 혼자 걸어갈 때는 책가방 걸어가면 다 좀비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집에 가서는 다녔습니다. 밥 먹고 10시쯤 되면 저 들어가서 먼저 쉴게요. 다 똑같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나의 커뮤니티, 나의 소속감이 있는 어디로 갑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휘짓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부정은 없어요. 네거티브는 없어요. 다 포지티브입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이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받아보지 못한 선생님이 공부 못하면 인상 쓰고 점수 안 좋으면 부모님이 잉 하는데 사이버에서는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내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자아, 아이덴티티가 2개라는 뜻인데 지금 실제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자아인지 사이버 상에 있는 아이가 자아인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이버 상에 있는 아이가 우리 자녀의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아이들은 욕을 다 합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욕 안 하죠. 예, 차라리 욕하다가 들키면 돼요. 예전에는 들켰잖아요. 욕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들켜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되게 안전한 거죠. 그냥 우리 아이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더 완벽하겠죠. 근데 사이버 공간을 지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무시하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방배동이나 저기 영등포나 유흥가 주점에 밤 11시에 놔두고 집에 혼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 밤 10시, 11시에 아이들에게 사이버 활동을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십니까? 사이버는 우리 자녀를 노리는 비열한 속임수들이 너무 많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야동을 지금 막았는데 어른들만 못 봐요? 아이들은 다 봐요. 다 뚫어서. 사이버 도박을 그냥 하루에도 침대에 누워서 엄마 잠깐 쉴게요 해놓고 사이버 도박을 하루에도 수십 회 해가지고 해요. 우리 자녀의 통장을 한 번도 거래 내역을 확인하신 분이 안 계세요.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우리 애가 도박을 하는지 아닌지 딱 나오는데, 왜? 신분을 다 속여도 사이버의 불법적인 특징이 편리성입니다. 회원가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이버 도박을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중간에 발견하는 이유가 계좌를 한 번씩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이상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적발이 되죠. 얼마나 많이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알고서, 저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년들한테 혼나겠죠. 예, 하지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알고 계시는 정도의 단계까지 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자, 게임 중독.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을 안 할 수 있냐? 뭐 약간 뭐 비행 행동?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냥 말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근데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같이 하셔야 돼요. 활동은 안 하더라도 부모님이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실지 저는 걱정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서예요. 집에 가면 이걸 왜 할까요? 텔레비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야기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다지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도대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이한테 야구에 관심을 가져주려면 아빠 엄마가 야구장을 가야 되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래 놓고 아이 보고만 하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비열하잖아요. 미술관을 갔다가 가가지고 좀 인문학적인 걸 좀 넓히래요. 그러면서 카드만 주는 거예요. 영수증하고 팜플렛만 갖고 오라고. 이건 너무 비열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장면에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술관을 갔는데 아들이 두드리면서 아빠 저거 좀 봐봐 했는데 아이 눈에도 되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봤는데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데 정말 놀랐던 게, 그 기둥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딸아이와 엄마가 기둥에 기대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을 똑같이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스마트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편법을 원했던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하게 돼요. 우린 그냥 우리가 좀 편리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변화를 원했던 건 아닌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좀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여보 오늘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데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에 나온 이유가 우리 아이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국제고를 담당했었고 과학고를 담당했었고 저기 자사고도 담당했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아니면 또 공부를 너무 못하는 학교 다 담당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만의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아이의 안전을 어디까지 기다려주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절대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애는 안 놓을 거예요. 지금 큰애가 군대 가가지고 복학을 했는데도 저는 걱정이 돼요. 이쯤 되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술 마시러 나간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옆에 혹시라도 여성분이 부킹을 하면 절대 손 잡으면 안 돼. 아니 술 먹다가 잡을 수도 있으니까. 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싫으면 싫다라고 아주 개욕을 해야 돼. 어설프게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 20대 중반인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결혼을 하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아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번 강의의 핵심.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오늘 잠깐 우리 아빠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할까? 자, 이야기했을 때 평상에 어디 저 밖에 나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0분 동안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책상 위에 손톱으로 끄적끄적 하셔도 돼요. 이야기 안 하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50분 동안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좀 많이 힘든가 보네. 힘내 하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이게 진정성인 거죠. 걱정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1도 없어요. 왜?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결국 우리는 어떤 체제를 구축해야 될까요? 아이가 위험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아이가 불안하다고 했을 때 서슴없이 친구가 아니고 SNS가 아니고 엄마한테 와서 사과 먹으면서 아빠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왜 그럴까 걔는? 그러게 말이야. 걔 도대체 왜 그런다네 우리 딸한테. 이런 이야기가 토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좀 급한 것 같아요. 품 안에 있었던 자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이미 꽤 많이 성장했는데 우리는 품 안에서만 기억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아이들의 속임수는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이 스마트폰의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카카오톡을 어떻게 컴퓨터공학과 나온 삼촌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어렵게 풀었는데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신조어라. 그렇게 소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추려지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외롭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외롭고 늘 아이들은 노마드, 유목민이에요.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사이버상에서 얼마만큼 많이 떠들고 다니는지를 모르세요. 얼마나 많이 기웃거리고 얼마나 많이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는지를 아마 부모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조금 생각이 좀 드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셀카를 왜 찍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쁘다고 해주면 되는데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안 이쁘대요. 그 누구 기준일까요? 아이돌 기준이죠. 인형 기준이고 구글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에게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사이버상에서 경찰관이 없어요. 사이버상에서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있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나쁜 말을 하면 어른이 가서 그러면 안 되지 이놈 해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놈들을 착취하려고 할까라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경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조금 더 비약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짓은 아니에요. 많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고 자율적인 통제를 원하는데 자율적인 통제를 하려면 이제는 제가 좀 제안을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이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의 규범이 돼야 됩니다. 같이 아이만 하는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아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비열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을 나보고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식당 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을요.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엄마 아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세요. 텔레비 보시면서 애는 뒷전이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 사이는 너무 좋대요. 왜 그러니 했더니 그러게요. 아이에게만 부과하는 부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규범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지셔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안전 단계까지 왔을 때 그때 게으름을 좀 피우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있는 아이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든 외로운 아이든 신나는 아이든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 사진을 항상 꺼내 봅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사진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사진을 볼까 하는데 결국에 외로울 때 엄마 아빠 사진을 봐요. 어떻게 볼까요? 아빠 카톡에 들어가서 아빠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엄마 카톡에 들어가서 엄마 카톡에 있는 사진을 봐요. 너무 미안하죠. 이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작은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가 있었는지, 만약에 두서가 없었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